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냈지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결국 제 한계를 시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 눈물 콧물 다 빼놓고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악몽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남편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정말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시모와 함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동안 시모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평생 동안 시부 옆에서만 지내시다가 추운 겨울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시부를 보내드려야만 했었죠. 그래도 시댁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시던 분이셨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시니 시모는 모든 걸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시부의 재산이 시모에게 넘어가게 된 시점부터 돈도 흥청망청 사용하셨고 결국 재산을 엄한 곳에 탈탈 털어 넣어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지 5년 만에 시모는 가지고 계신 집과 재산 전부를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는 억 단위를 벌었고 누구는 1,000만 원대의 돈을 만지셨다는 말에 혹하셔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보시려고 했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남편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부탁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저 몰래 노름을 했다가 상당히 큰 돈을 물려서 빚을 갚는데 등골이 빠질 정도인데 시모는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셔서 사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시모와 남편은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고 최대한 제 심기를 건들지 않게 하려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되신 엄마는 항상 모든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최대한 마음 편히 계시도록 해드리고 싶어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지 않았었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면서 눈을 감고 계시는 일이 많아지셨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시모와 남편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복불복이라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 한 번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봐봐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결국 세상 떠나게 될 날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사돈 장례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다녀올까? 한 일주일 정도 스위스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너희 사돈 세상 떠나면
그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 돈 묵혀놔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세상 떠나면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주도나 가봤지 해외여행은 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며느리 덕 좀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다녀와서 다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버텨봤자 3일 정도라고 했나? 그럼 장례 끝나고 바로 떠날 수 있게 나는 집에 가서 미리 짐부터 싸놓을 테니까 며느리 너는 옆에서 자리 좀 지켜드려라. 지금 저희 엄마는 생사를 오고 가시는데 어떻게 앞에서 여행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못할 말도 아니잖아. 당신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 엄마가 장모님 옆에서 간호해드렸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바라실 수도 있는 거지.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셔서 이참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고 당신한테 모든 재산 다 들어가면 그때 보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 엄마가 지금 눈을 감고 계셔도 귀는 열려 있으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가신 게 내 탓이야?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악착같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나 몰래 노름하다가 빚까지 생겨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눈으로 봤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도 남들 말만 믿고 전 재산 털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땡전 한 푼 못 찾고 정부 탕진해 버렸잖아. 내가 왜 모든 걸 다 짊어져야 하는 건데? 혜원이만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했어. 얘가 지금 셰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일부러 재산 탕진하려고 그런 거니?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내 아들도 그래. 괜히 노름을 했겠어?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삶 좀 나아지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너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니? 그런 허황된 꿈만 따라가니까 삶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 거라고요. 당장 오갈 데 없으셔서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시는데 해외여행을 가신다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나시고 들어오는 재산으로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조만간 저 이 사람이랑 정리할게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혜원이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노름한 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금 최선을 다해 빚 갚고 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알잖아. 그래,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 아냐. 당신은 잠깐만 여유가 생겨도 또 사고를 치잖아. 빚 다 갚으면 그땐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15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항상 똑같았어.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리고 나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붙은 것 마냥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15년 동안 항상 제자리였어.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돼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서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내가 오늘 뱉은 말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다. 내가 또 생각 없이 입을 털어서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 처지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냥 조용히 살다 세상 떠날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시모와 남편의 생각 없이 뱉은 말들 때문에 화가 난 저는 너무 흥분을 했는지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계시는 엄마 옆에서 두 모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곧 작별을 준비하시는 엄마 앞에서 해외여행 얘기하고 있는 시모가 너무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걸 또 거들고 있는 남편도 한심해 보였죠.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병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지만 이미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셨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지 엄마는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모는 장례 치르는 걸 묵묵히 도와주었고 엄마의 장례 기간 동안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던 저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 한번 열었다가 엄마의 장례를 망치게 될까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바탕 한 뒤 집으로 돌아갔던 터라 시모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래도 생각은 있는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장례가 끝이 난 이후 다음날 몸살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었죠. 제 딸 혜원이가 옆에서 저를 살펴주었고 며칠 동안 집에서 꼼짝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는 뭐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지만 전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나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게 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또다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했었죠. 제 딸의 전화도 안 받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너무 불편해서 몇 번이고 재차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는 말 때문에 숨어 지내는 것 같아 일단 대화 좀 하자며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힘든 몸을 이끌며 정리가 되지 않았던 엄마 집에 유품 정리차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는데 집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례까지 치르는 동안 환기를 시키지 못해 집안 공기가 안 좋아진 줄 알았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시모와 남편이 대자로 누워 거실에는 수십 개의 술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눈을 뜬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웃어 보이면서 시모를 흔들어 깨웠어요. 왔냐? 네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도 장례 치르고 많이 힘들었는지 술이 좀 당겨서 아들이랑 치맥 파티 좀 즐겼다. 전날 저녁에 들어온 거야. 오래간만에 아들과 동해바다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면 네가 또 한 소리 할 것 같아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 아직 술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어제 내 아들이랑 먼저 얘기 좀 했었거든. 내가 지금 집이 없잖니.
그런데 너희 사돈이 세상을 떠나고 이 집이 비어 있으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내 아들도 이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하네. 너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치만 보이고 숨 막혀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 혼자 지내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니. 집이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 하잖니.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소. 당신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따로 나와서 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제 한 차례 짐 좀 정리했어. 버릴 거 다 버리고 장롱 안에 있던 것들 중 엄마한테 필요 없는 물건 같은 건 내가 다 버렸거든. 아직도 여기저기 리모델링 해야 될 것도 많고 집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왕 온 김에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내가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건 대충 버리긴 했는데 당신은 내 생각이랑 좀 다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내 허락 없이 우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당신 정말 끝까지 질려버리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 집에서 술판을 버린 것도 모자라 짐까지 싹 다 버릴 수가 있어? 당장 안 나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이혼할 거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잖니.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 아들이 지금은 일당직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게 될 테고 그럼 다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거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살아도 되니까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일도 없잖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지. 어른한테 대들면 되겠어?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고꾸라지지 않으라는 법 없다. 내 아들이 지금 못났다고 대성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 나갈 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챙겨줘야 된다는 거야. 너희 사돈 봐봐라. 나보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났잖니.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애미야, 안방에 있는 짐 싹 갖다 버려주고 다시 가구 새롭게 들이도록 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떠난 사돈 물건을 내가 쓰는 건 좀 찝찝해서 말이야. 아들, 내가 제일 큰 방을 쓸 테니까 너는 저쪽에 있는 작은 방 쓰면 될 것 같아.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술 한잔 또 걸쳐야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좀 데워와 봐라. 남편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방에서 맥주와 먹다 남은 치킨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할 말을 잃은 저는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맥주 한 캔을 건네주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자고 웃고 있었어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건네받았던 맥주캔을 따서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놀란 표정으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빼서 던져 버렸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면서 제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희 사돈 병수발 들어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네가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니? 이 손 놓으시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이혼하고 남은 인생 숨 좀 쉬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이런 모습 혜원이한테 보여주느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물건 버리신 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너까지 깨. 지금 나를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거라. 우리 엄마가 나가라잖아. 나는 당신과 절대로 이혼 안 할 거고 혜원이도 앞으로 나랑 살게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남편은 시모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놓은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현관문을 닫아버린 채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와 남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잠시 뒤 경찰분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열쇠 수리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집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집안의 물건을 전부 다 태워버릴 거라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집 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집 주변을 돌고 있었는데 현관문 밑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작업 중이던 기사님은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냄새를 맡으셨는데 그 순간 놀라시면서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가질 수 없으면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면서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지만 이미 시모와 남편도 흥분한 상태라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119를 불렀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최대한 좋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순간 현관문 발밑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소방대원분들은 급하게 불길을 잡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셨어요.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이 받아서 그런지 열리지 않았는데
잠시 뒤 2층에까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생각보다 커진 불길에 놀랐는지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네 주민분들까지 전부 몰려와 불안에 떨며 불에 휩싸이는 집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달려오신 한 분이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하셨던 분이셨는데 집이 불타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오셨던 거였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자 그분은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서 창문에 전부 방범창을 설치하는 바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 분들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어디론가 가셨던 부모님 지인분께서 누군가를 데려오셨는데 상당히 큰 불도저를 끌고 부모님 집 앞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밀어버려도 되냐는 말에 일단 사람이 우선인지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 지인분께선 불도저 기사분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 집 근처에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 작업 중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불도저로 현관문을 밀어버리자 부서지면서 틈이 생겼고 그 안으로 소방대원 분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부축을 받으면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부모님 집은 소방대원 분들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는 있었지만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던 터라 집안은 전부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크게 다친 곳 없이 타박상 정도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두 모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불길이 치솟아 저희들도 놀란 상태였다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저도 술을 하도 먹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요. 당신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둘 다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목숨을 살려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좀 전까지만 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난리를 쳐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금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 집이 전부 다 타버려서 쟤밖에 안 남았다고. 결국 집을 밀어버리게 생겼는데 잘못이 없어? 그럼 이젠 너희 사돈집에서 앞으로 살 수 없는 거니? 아유, 일을 어쩌면 좋아. 좀 낡긴 했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집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지으면 되지. 그쪽 동네가 조금만 걸어가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살기는 아주 딱 좋던데.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좀 넓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한테도 잘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말 무시하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은데 계속 밀어붙이니까 화가 났던 거라고. 그런데 정말 집안에 화재는 왜 난 거야? 아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끊어졌나 봐. 아무래도 좀 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서에까지 가야 되나요? 너무 뻔뻔했어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행동에 화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더 웃긴 건 의사는 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최대한 병원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면서 최대한 버티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두 모자는 연행이 되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현재 두 모자는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죠. 저는 부모님의 집을 전부 철거하고 땅만 처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딸과 단둘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이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 보상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최소 5년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다시 사회에 나온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제 딸과 함께 이민을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제 딸과도 엮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저에게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간들 이제야 끝이 났는데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었고 2살 된 딸이 현재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죠. 원래의 성격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 결혼 3년 차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막 태어난 제 딸을 육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술에 찌들어 있었죠.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씩 술을 입에 대는 것 같더니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건 딸이 태어났으니 자기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집안의 가장이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였을 때 저는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예고 없이 퇴사를 하면서부터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저와 딸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정말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집안에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코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심각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자고 일어나 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정말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나랑 서유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씨,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깨우고 그래? 지금까지 모아둔 돈 있잖아. 일단 그거 쓰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제 늦게 들어온 거 알면서 꼭 깨워야 돼? 우리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통장에 돈이 바닥난 지가 언제인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얼마를 벌어오던 그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몇 분이라도 벌어오라고.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런 삶을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아침부터 거참 되게 시끄럽네. 나는 지금 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불안하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되잖아. 서율이 들쳐매고 식당 일이라도 해.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서유리는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몰라? 제발 평범하게라도 살면 안 돼. 남편은 자기를 아침부터 깨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는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오히려 듣고 싶지 않다면서 몸을 돌려 이불을 덮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 제 딸도 잠에서 깼는지 배가 고프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시부모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죠. 왜 또 왔어? 이번에도 돈이 필요해서 온 거냐? 광훈이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걸. 여기까지 와서 손을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제가 이러고 싶어서 왔겠어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이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술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 손에서 떠났으니 무슨 일이 생기던 나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너한테 지어줄 돈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는 여유가 넘치는 줄 아니? 그럼 저랑 서유리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만 도와줘야 되는 거니? 너희 사돈은 뭐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니까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네가 내 아들 선택한 거잖아. 그럼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온 거라고요. 그이가 지금 경제적인 활동은 아예 안 하려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혼? 그런 걸로 나를 겁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네가 내 아들 데려갔으니 이런 걸로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가서 모리채를 잡던 밖으로 내쫓아버리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번에는 우리도 도와줄 수가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퍽 하면 찾아와서 손 내미는 게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시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도 지쳐버린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시모에게 분노만 키우게 된 채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계시던 시부가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10장을 쥐어주시면서 시부도 시모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못난 아들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 제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돈을 타서 쓰고 있으니 시부에게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돈을 뺏기기 전에 어서 들어가 보라며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5만 원짜리 10장을 손에 쥔 채로 버스를 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근처에서 이유식을 막 시작한 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필요한 생필품을 산 뒤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봐야 했어요. 만약 남편한테만 의지한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아이를 재운 뒤 한숨 돌리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뜬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모습은 옷걸이에 걸어둔 제 옷을 뒤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순간 남편은 장보고 남은 돈을 제 옷 주머니에서 빼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잠결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을 붙잡을 틈도 없이 도망쳐버려 이미 제가 현관문을 뒤쫓아 나갔을 때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죠. 곧장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고 그날 하루 종일 날이 새도록 남편을 기다리자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술이 만취된 상태로 들어온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이미 돈을 전부 다 써버린 상태였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시부가 저에게 준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치면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뻗어버렸고 저는 감정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세차게 뿌려 버렸어요. 잔물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길래 이어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도 없었어요.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시댁에 찾아가 힘들게 얻은 돈이었는데 남편은 그 돈을 자기 술 퍼먹는데 다 써버렸으니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건 평생 불행이었고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저질렀고 술이 만취 상태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저와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까봐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남편을 겨우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양가 부모님까지 경찰서에 오셨고 저희 부부 사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제 얼굴에 멍든 자국을 보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셨어요. 이런 와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시모는 이 모든 상황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문제죠. 집안일만 잘하면 뭐해요? 아이가 있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충분히 부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본인은 일하기 싫어하면서 내 아들 복은 돈을 벌어오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내 아들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었고 가끔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뒤에서 계속 볶아대니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그러니 더욱더 반발만 거세지는 거죠. 저도 이 모든 원인 제공이 며느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능력도 쥐뿔 없는 그쪽 아들 사이로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성실해 보이는 것 하나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줬구만.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짓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까지 때려치운 것도 모자라 술만 퍼질러 마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은 저놈이 애초부터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제 딸에게 탓을 돌리시는 건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어떻게 자라왔는지 안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더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참, 그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저도 저런 며느리 100트럭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아들, 너도 더 이상 미련 없지? 바로 이혼하고 갈라서라. 남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저와 이혼을 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난리를 쳤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물리적으로 행사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까지 처리를 한 이후 그렇게 더는 서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했고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을 1년 만에 다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을 오픈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직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시모였네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져 버렸고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식당을 한번 훑어봤어요. 너는 남 밑에서 식모 노릇이 전문이냐? 나랑 이혼하고 한다는 게 고작 식당 일이야?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전혀 없구만. 그 나이 먹고 식당 청소나 하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엄마, 우리 다른 데서 먹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든든하게 아침 먹고 시작하려 했는데 기분 잡쳤네. 내 아들과 이혼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것처럼 그러더니 꼴랑 남의 식당에서 일이나 하고 있니? 적지 않은 나이면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곳에서 식당 일이나 하고 있어? 그때도 너를 봤을 때 앞이 막막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어쩜 편한 게 하나도 없니?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저도 아침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는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는 있니? 딱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인생을 막 살아도 당신처럼 식당 일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 여기서 일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한심하게 산다.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양육비나 먼저 보내지 그래? 지금 몇 달 동안 안 보낸 거 알지? 이번 달에도 양육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거 꼴랑 몇 푼 된다고? 걱정하지 마. 알아서 줄 거니까. 하기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너는 한 푼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하네. 인생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시모를 1년 만에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전 남편과 시모는 힘겹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자기와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지 않냐며 저에게 한심하다고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어요. 식당 청소를 하고 있던 저를 보며 비웃던 남편은 아침부터 제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렸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길래 저 또한 아침부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서로의 감정 상태가 점점 고조가 되자 저는 식당에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들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던 시모는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 남편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살면서 무슨 불만이 그리 많았는지 혼자 흥분해서는 쉬지 않고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식당 사장님과 전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전 남편의 얼굴을 쓱 보더니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아직 식당이 오픈 전이라면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지만 전 남편은 사장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막말을 계속 쏟아 붙였죠.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는 제 식당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영업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당신이 여기 식당 사장이야? 내가 저 사람 전 남편이라서 한마디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회사 일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퇴사를 했는데 돈 안 벌어 온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혼까지 만들게 했거든.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순순히 이혼해준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전 남편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는 건데, 식당 사장은 빠져줬으면 좋겠네. 서로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잖아. 오래 알지는 않았어도 그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인성이 더 바닥이라서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네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몬은 불안한 표정으로 전 남편 보고 빨리 자리를 뜨자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을 하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이미 흥분 상태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식당의 물건들을 들고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자 침착함을 유지하던 사장님도 전 남편과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더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게 되자 시몬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전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그만하라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주변을 살피던 그 사람은 경찰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굳어진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도망을 치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식당 문을 열고 급하게 나가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과 부딪히면서 전 남편과 시몬은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사람은 전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박동만 씨?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동안 어디에서 숨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서로 가주실까요? 당신이 뭔데? 어딜 가자는 거야?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안 놔? 생사람 잡지 말고 저 사람들이나 잡아 쳐넣어. 이게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야? 박동만 씨는 현 시간부로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고 가자고 했잖아.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 줄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어? 잘하는 짓이다. 지원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다가 금방을 털고 다녔거든요. 안 잡히려고 징하게 도망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네요. 한동안 일이 바빠서 아침 먹으러 오지 못했었는데 오늘따라 오고 싶은 느낌이 들어 와봤는데 오길 잘했네. 지원씨, 제가 지금은 이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야 돼서 밥은 나중에 먹으러 올게요. 우리 저녁에 같이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뭐야? 너희들 무슨 사이야? 너는 나랑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냐? 이거 당장 안 놔?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쪽이 지원 씨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만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지원 씨와 결혼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에 전 남편과 시몬은 말도 안 된다면서 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사람은 형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남편이 절도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죠. 전국을 돌며 늦은 새벽 시간에 금방을 털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김 형사님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 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그 남자는 언제나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저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또다시 그런 아픔이 오게 될까봐 걱정이 많고 신중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 남편에게 결혼할 사이라면서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전 남편은 1년 만에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에 화가 치밀었는지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 남편을 제압하는 형사인 그 사람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시모는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식당에서 청소한다고 깔보더니 본인들은 떳떳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지인분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월급을 챙겨주시지만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까지 제공을 받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은 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 전 남편과 시모의 사건이 끝난 이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사람은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며 과거에는 돈 때문에 가난하게 살다가 마찰이 생겼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한 끝에 이혼까지 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저와 제 딸을 지켜줄 자신이 있다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결혼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저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고 있네요. 그 사람 말이 전부 다 옳았던 게 전 남편과도 서로 사랑해서 살림을 꾸렸지만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았었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서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사랑은 도망간 듯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면서 좋은 발전이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거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쯤에 한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됐었고, 저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내의 모습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을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내었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었어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아내가 다음날 돌변에서는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었죠. 제가 아내에게 혹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면서 아내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이제 1년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뱃속에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아이가 있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변한 건데?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좋았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킨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능력도 좋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몇 번 만나봤었는데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그러다 보니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까지 생기게 된 거야. 당신보다 좋은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지. 우리 1년 동안 별거 없었잖아? 잠깐 동안 결혼 생활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저는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통보한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평소 아내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아내는 저한테 이혼 통보를 한 뒤 집을 나가 버렸지만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정신을 차린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두 귀로 들어봐야만 했었죠. 제가 아침 일찍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니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입을 굳게 닫고 계셨던 장모님은 저에게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나도 성희가 자네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네. 그리고 임신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었지.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네가 내 딸 성희를 더 이상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이혼을 안 한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 그러니까 자네도 더는 내 딸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해주게. 내 딸이 자네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렸겠나? 무조건 내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건 자네의 능력 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같은 거 할 생각에 자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좋을 걸세. 내 딸도 자네랑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주변에는 훨씬 능력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자네와 앞으로 함께 사는 인생이 막막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소?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고 성희를 위해서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성희와는 이혼을 하겠지만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무슨? 자네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내 딸은 자네의 그릇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으니 자네 그릇에 맞는 여자를 찾아보길 바라네.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평범하기만 한 자네가 내 딸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장인 장모는 저보다 먼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거침없이 뱉어대시는 막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만 듣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아내에게 미련을 두는 건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확실히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갓집에서 나온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혼 서류는 준비가 되었냐며 서류를 찾았어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꺼내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작성했으니까 내일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고. 나는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다고 눈물 흘리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눈물까지 흘려. 좋았던 추억들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려. 당신이랑 나는 어차피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던 거야.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어차피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거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랑 함께 했던 기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릴 거야.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서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찌질하게 눈물 따위 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 세상에 여자는 많아. 분명 좋은 사람 생길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당신으로 만족하는 여자들도 분명 나타날 테니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평탄한 삶만 살면 재미없잖아?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많아야 살맛 나는 인생 아니겠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즐거웠고 앞으로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마지막이니까 서로 좋게 헤어져야지. 그럼 건강히 잘 지내. 그렇게 저와 아내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저에게 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없는 집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점점 현실이 와닿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게 분노만 가득 남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새 삶을 찾길 바라셨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목적이 전부 아내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다 보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였죠. 매일을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페인의 삶을 몇 달 동안 보내고 있었을 때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길래 힘든 몸을 움직여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집안에 처박혀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삶을 낭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맛보기 위해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드니 제 앞에 서 있는 벽을 하나씩 부수면서 나갈 수 있었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에만 빠져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2번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라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싶었어요. 2번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도 싹 다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집에 나올 때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었던 조금의 기억조차 남김없이 지워버렸던 거죠.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사업장 근처로 또 이사를 하려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에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시라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사인을 해달라는 말에 서류를 건네받아 사인을 하고 있는데 점검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건너편 빌라로 이사를 하는 거냐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 서류를 건네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건너편 빌라 3층에 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저와 너무 똑 닮아서 놀랐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빌라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삿짐을 마저 꾸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길래 잠깐 허리를 좀 펼 겸 창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5년 전에 이혼을 했던 아내가 아이를 혼내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장면을 목격한 터라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지역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길 건너편 빌라에 아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과 소름이 돋았었죠. 저는 빌라로 들어가려는 아내와 들어가지 않으려고 떼쓰며 울고 있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아이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아내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다시 한번 아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의 모습을 두 눈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5년 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내는 그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건 기회인 것 같았고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아내와 아이가 빌라 앞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뒤따라 올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아이를 힘겹게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겨우 현관문을 닫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 볼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아이가 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제 자식인 것처럼 닮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집 안에서 아내가 아이한테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아이의 팔을 잡고 끌다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제 품속에 들어와 숨어 버렸죠. 아내는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빤히 쳐다보다가 집안을 봤는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저녁을 먹어야 됐는데 말을 듣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아이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하길래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급하게 현관문을 닫아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야? 보다시피 당신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당신을 버리고 선택한 내 인생이 이런 꼴이라서 속이 시원하니? 나는 그래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으면 그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왜 나를 버린 거야? 능력 좋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낡아빠진 빌라 건물에 좁은 집안에 사는 게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한심하다. 나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런 거라니. 더는 볼 필요도 없겠네. 나는 당신 덕분에 5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 나를 버리고 떠난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당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뉘우치길 바랄게.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에이씨, 당신 뭐야? 내 집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리 안 비켜? 뭐야? 당신은 왜 울고 있는 건데? 둘이 뭐라도 되는 사이야? 너 내가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 현관문을 앞에 두고 전 아내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저를 밀치더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전 아내의 남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는 눈에 초점도 없는 걸 봤을 때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아 보였죠.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이라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저와 바람 피우는 사이냐고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 아내의 뺨에 손을 몇 차례 올리더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있던 아이는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속으로 들어왔고 그런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치는 소리에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제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남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로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도 손을 휘둘렀지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저는 그 남자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전 아내는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난 모습으로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삶이 고작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술 취한 남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자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왔고 상황을 겨우 정리할 수가 있었죠. 전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만 돌아가 주길 원하고 있었죠. 난리를 친 남자한테 처벌을 내리고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전 아내는 자기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그만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무서웠었는지 제 품에서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길래
전 아내는 그런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왜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건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이혼을 한 거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갈 줄 알았었어.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한동안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 당신한테는 겉으론 표현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미안하기는 했었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좀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임신까지 된 거였지. 그렇게 당신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이 사람 집안의 며느리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운영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한 가족이 매달려서 회사를 살리려 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사업은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던 거야.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 매일을 술에 빠져 살게 되었던 거야. 이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주위에서 남편이랑 내 아들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었어.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지. 나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나 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숨긴 채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당신 아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고 결국 나중엔 전부 밝혀지고 말았지. 그때부터 남편은 나를 막대하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아갈 줄 알라고 매일을 힘들게 했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아직 살고 있을까봐 찾아가 봤지만 당신은 이미 이사를 했더라고. 전 시부모님께서도 그 원래 살고 계셨던 그 집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해도 전부 받아들이면서 힘들게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놀랐었는데 내 모습을 당신한테 보이는 게 창피했고 미안한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알지만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에서 살면 이 아이마저도 불행한 길을 걷지 않겠어? 내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진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좋아.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돼. 그게 내 인생이잖아. 하지만 우리 아들 민준이의 인생은 행복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하루도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어. 부탁할게.
아내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저와 피가 섞인 아이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세상 모르고 술에 취해 뻗어서 자고 있는 한심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께 찾아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자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냐며 좋게 상황을 풀어나가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 아내의 남편분에게 맨 정신일 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3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돈이야 충분히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친아들이 맞는다고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 서류로 제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듯 하지만 그 남자에게 매일 시달리는 전 아내가 눈에 밟히네요. 점점 망가져가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만 데려오는 걸로 부모님과 합의가 끝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